마음을 사로잡은 단 하나의 보물을 만나는 시간, 천상의 컬렉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수필가인 피천득 선생님의 글귀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름다움은 그 진가를 아는 사람만이 소유한다.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귀한 물건이라도 그 진정한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무의미하겠죠. 자, 오늘 그 매력적인 보물들의 진가가 바로 여러분들에게 공개됩니다. 제가 그래도 초등학교 때 별명이 서홍도였어. 작은 부분까지도 섬세하게. 부부 유별, 남녀 7세 부동석. 그럼 이 무덤의 주인은 부여, 옥정. 여기 계신 100분의 현장 평가단이 선정한 이번 주 천상의 컬렉션은 과연 무엇일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박상영 선수를 기억하십니까? 지난해 브라질 리우 올림픽 펜싱 개인전 결승 모두가 승부를 뒤집기에는 늦었다고 생각한 그때 박 선수는 할 수 있다. 그래, 나는 할 수 있다를 되뇌이면서 경기장에 다시 들어섭니다. 그리고 잠시 후 기적이 일어납니다. 금메달. 부상으로 인한 아주 긴 공백기, 그 핸디캡을 할 수 있다라는 의지로 이겨내고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낸 거죠. 고려 시대에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보물이 있었습니다. 자, 이곳은 세계 2대 경매 회사 중에 한 곳인 소더비 경매장입니다. 1991년 당시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고려 불화 한 점이 올라왔어요. 처음에는 17만 달러로 평범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분위기가 후끈 달아오르면서 그림값이 무려 예상 평가액의 10배, 176만 달러. 세계 시장에서 거래된 한국 고미술품 중에 최고가에 낙찰이 됩니다. 자, 이 그림이 바로 오늘 제가 소개할 보물, 27년 전 소더비 경매장에서 무려 20억 원이 넘는 가격에 낙찰된 고려시대의 불화 수월 관음도입니다. 수월 관음도 아주 쉬워요. 물수, 물가의 벼랑에 앉아 달월, 휘영청 밝은 달 아래 관음 보살님이 오른발을 왼쪽 무릎에 턱 올리고 있는 그림입니다. 밑에 보면 아주 앙증맞게 그려진 동자승이 있어요. 선제 동자인데요.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53명의 스승들을 찾아다니며 수업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어떻습니까? 상당히 피곤해 보이죠? 예나 지금이나 공부는 피곤해요.
그렇다면 이 수월관음도 왜 세계적인 명작일까요? 일단 700년의 세월이 무색할 만큼 보십시오. 색감이 아주 생생합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섬세하게 표현을 해냈어요. 이 작품 안에는 과연 어떤 기술과 정성이 들어가 있을까요? 자, 한 부분인데요. 아주 간단한 한 부분 같습니다만 뜯어보면 보살의 몸, 장신구 1, 2, 3 그리고 흰색 망사도 1, 2, 3 그리고 흰 망사 마지막에 붙어있는 문양까지 무려 8겹의 채색층으로 구성을 한 거예요. 반 이상이 지금 상당히 이 작품의 기술과 정성에 좀 놀라고 계시고 반 이상은 아직도 그래서 뭐 약간 이런 표정이셔서 제가 시연을 통해서 확인을 좀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좀 어울립니까? 네. 제가 그래도 초등학교 때 별명이 서홍도였습니다. 자, 그러면 편의상 보살의 뽀얀 살결을 노란색으로 칠해보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보살님의 살결이에요. 노란색. 장신구 있었죠? 장신구 붉은색이죠? 자, 붉은색 장신구. 보살님 취향이 아마 동그란 장신구 좋아하셨던 것 같은데 동그랗게 이렇게 표현을 좀. 자, 서서히 이제 느끼실 겁니다. 이렇게 하고 마지막 망사가 흰색이죠. 흰색 망사를 아주 거칠게 제가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하얀색이 아니야. 자, 정확한 지적이에요. 하얀색이 아니죠. 이렇게 덧칠을 하게 되면 원래 색감이 사라집니다. 탁하고 뭉개지고. 에? 이게 일반적인 거예요. 그런데 수월관음도를 한번 보십시오. 단 한 부분도 그런 부분이 없다는 거죠. 아무리 덧칠을 해도 원래 본연의 색깔이 더 선명하게 나타나고 탁한 느낌 전혀 없이 불화의 화려함이 표현됩니다. 지금 우리 어머님 완전 시스루 지금 패션이신데 지금 어머님의 검은색 망사 옷 안으로 비춰지는 살결이 지금 잘 표현되고 있는데 저걸 그림화 시키려면 여러분 그 조직이 얼마나 얇아요. 그걸 일일이 정말 비단 짜듯이 그려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예. 아주 얇은 선과 점을 수없이 반복하면서 그려내야 저런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너무나 궁금해서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국내 최고의 미술 전문가에게 여쭤봤어요. 수월관음도에 사용된 미술 기법 얼마나 어려운 것이냐. 그랬더니 그분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여러 차례 따라 해보려 했지만 그때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깨닫게 해주는 작품입니다. 현대 미술의 어떤 기법으로도 이 작품을 재현할 순 없습니다. 라고.
자, 이제 이 그림을 그린 화공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땀 한 땀 어마한 노력과 시간을 들여야만 하는 작업입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예? 포기하고 싶었을 겁니다. 아니면 그냥 대강 그려서 마무리하고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럴 수 없었겠죠. 왜냐하면 자신이 그린 그림 앞에서 건강과 지혜를 달라고 기원할 수많은 중생들이 떠올랐을 겁니다. 그리고 이 화공 자신도 화가이기 이전에 부처를 섬기는 신도지 않습니까? 자기가 모시는 신을 그리는 그림, 그야말로 지극정성으로 그렸을 겁니다. 이런 정성에 중간중간 기도를 했겠죠. 부처님께 할 수 있게 해달라, 할 수 있다라는 간절함까지 더해지니까 초인적인 힘이 발휘돼서 이런 명작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안타까운 사실이 있어요. 신의 작품으로 칭송받는 이 수월관음도에 대한 연구가 시작된 것이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해외에서 수월관음도가 유명세를 타니까 그제야 뒤늦게 연구를 시작했어요, 우리가. 이 아쉬움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고려 불화는 세계 여러 곳에서 일본 불화다, 중국 불화다 잘못 알려지고 있었습니다. 현재 수월관음도는 전 세계에 46점 정도가 전해지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는 단 6점만이 소장되어 있어요. 700여 년 전 고려 백성들에게 지혜로움을 주었던 관음 보살 앞에서 이제 우리가 마음을 모을 때입니다. 지금도 어디에선가 나를 좀 알아주세요 하고 외치고 있을 가치 있는 우리의 보물을 흘려보내지 않는 대안을 주십시오라고 말입니다. 신의 경지 고려불화 수월관음도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요즘처럼 정말 그 다양하고 좋은 물감이 막 이렇게 많은 시대가 아닌데 저 다양한 색감, 예? 시트루. 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그 뭐 디테일하다 그래야 되나요? 근데 사실 요즘에는 이렇게 문양 같은 것도 컴퓨터로 기계로 뭐 이렇게 쫙 똑같이 정말 쫙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기계로 만약에 요즘 시대에 한다면 오히려 더 정교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문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더 놀라운 거죠. 기계로 이렇게 못 만든다는 거죠. 그게 말이 되나요? 그 현대 더 발전이 됐을 텐데 왜 안 될까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신의 경지다라는 말이에요. 기가 막히네요.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그 불화를 왜 그리기 시작한 건지도 모르겠고 그냥 사찰에 단지 걸어놓기 위해서 불화를 그리기 시작한 걸까요? 다른 종교에서도 교회나 성당 가보시면 이런 그림, 종교적 그림 흔히 볼 수 있죠. 스테인드 글라스라고 유리 위에 다양한 색깔을 이렇게 입힌 화려한 것들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성모 마리아, 예수님 뭐 이런 그림들의 시작은 글을 읽고 쓰는 사람이 거의 없었던 중세 시대에 그림으로 사람들에게 예수의 가르침, 여러 그 성인의 가르침을 전하려는 목적에서 시작이 됐거든요. 성당에만 와도 그냥 성서를 눈으로 보는 느낌인 거죠. 불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림을 통해 불교 교리를 백성들에게 이렇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불화를 그리기 시작하고. 그러면 그 와중에도 저는 수월관음도라고 하는 약간 다양한 종류들이지만 결국에는 하나의 맥락에서 수월관음도라는 걸 제일 많이 본 것 같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사실 이 수월관음도 자체가 화엄경이라고 하는 불경의 한 대목을 표현을 해서 그림을 그린 거고요. 보살도 종류가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서요. 관장하는 일이 달라요. 근데 관음불은 현실을 관장해요.
그러니까 내가 현실에서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를 비게 되려면 가는 보살을- 수월 관음도 여기에다가 보고 사람들이 이제 불경을 드렸던 거죠. 그렇죠. 남이아미탑을 관세음보살. 남이아미타불이 뭐냐? 아이. 나무 아미탑을 관세음보살 할 때 맞아요. 그 관세음보살. 그래서 고려의 그 권문세가들 있지 않습니까? 돈도 많고 그 지위도 높은 사람들은 아예 자기 집에다가 개인 사찰을 지어놓고 관음 수월 관음도 같은 그림을 이렇게 모셔놓는. 간혹 이제 수험생 부모님들이 절에 한 번도 안 가셨던 분들이 이제 수능 전에 가실 때 아미타불 앞에서 이렇게 불경을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아미타불이 저승을 관장하는 보살님이시라서 현실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십니다. 아니 또 가는 불에게 가시면 됩니다. 아니 또 시험 보러 가는 또 학생들 마음은 또 저승길 가듯이 괴롭고 힘드니까 또 그렇게 또 그런 마음으로 또 위안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제가 동양미술이 전공은 아니고 현대미술을 하는 작가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저 디테일들의 섬세함이라는 건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대단하고요. 또 어떤 이 손과 발의 모양이 저희가 국보로 굉장히 잘 알려진 반가사유상 네. 처럼 그런 미묘한 분위기를 이제 자아내게 만들죠. 그 다빈치의 그 모나리자 보면은 좀 여자 될 수도 있고 남자 될 수도 있고 약간 중성적인 이미지 있잖아요. 여기 부처님들도 지금 이 그림에서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리고 미소 있잖아요. 되게 신비로운 미소 같은데 뭐 웃기는 것 같고 안 웃기는 것 같고 좀 웃는 것 같고 안 웃는 것 같고. 네, 웃는 것 같고 안 웃는 것 같고. 진짜 정확하게 보신 것 같아요. 왜냐면 보살을 보고 보통 보살상을 보고 사람들이 여잔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지금 이 관음도 같은 경우에는 코수염이 그려져 있어서 상대적으로 좀 덜한데 보살 자체가 우리 서경서 씨가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깨달음을 돕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되게 불쌍히 여기는 자애로운 마음이 이렇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 보통 여성의 모습으로 많이 표현이 되고요. 제가 예전에 뉴스 리포트 읽었던 게 생각나서 작년 12월에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서 매년 해마다 열리는 프랑스 국립 파리 살롱전에서도 우리 고려 불화를 재현한 불화가 심사위원상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그 섬세함과 화려함이 파리에서 보기에도 위대하다라고 느꼈으니까 그런 상을 또 받은 거잖아요. 실제로 뉴욕타임즈지에서도 모나리자와 견줄 만한 세계적인 작품이라는 극찬을 이제 남겼습니다. 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말을 자주 하면서 합니다. 에이, 그걸 어떻게 해? 아이고, 못하겠다.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조금만 힘들거나 귀찮아도 쉽게 짜증내고 포기하려 하지 않으셨나요? 그런 우리에게 수월 관음도는 이야기합니다. 간절히 바라면 할 수 있다고. 그런 의미에서 저도 오늘 1등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당신 언제나 나에게 둘이 머리 휘어지도록 살다가 함께 죽자고 하셨지요. 헌데 어찌 그런 약속 기억지도 않고 나를 버리고 이렇게 가십니까? 당신 언제나 나에게 우리 아이 세상에 나오면 해주고 싶은 말 참 많다고 하셨지요. 헌데 어찌 나를 두고 당신 먼저 가십니까? 나와 이 아이는 누굴 믿고 살라고 나를 데려가 주시오.
이승에서는 살 수가 없소. 나를 데려가 주시오. 이 서러운 뜻 한없어 당신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소. 여러분께서 방금 들으신 곡은 제가 출연한 뮤지컬 원희 엄마의 메인 테마곡입니다. 어떠셨어요? 뮤지컬 원희 엄마의 모티브가 된 건 430년의 세월을 건너 조선에서 배달 온 한 통의 편지인데요. 이 편지는 여자가 남자에게 쓴 조선 최초의 러브레터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할 보물이기도 한데요. 저 최우리가 100번도 넘게 읽어서 이제는 달달 외워버린 편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의 고백이 담겨있는 원희 엄마의 편지입니다. 원희 엄마의 편지가 발견된 건 1998년 경북 안동의 이름 없는 무덤에서였습니다. 무덤 속 주인은 1586년 31살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이응태라는 남자였는데요. 놀랍게도 그의 시신은 하나도 썩지 않은 미라 상태였습니다. 머리카락, 심지어 턱수염까지 그대로 남아있을 정도로 보존 상태가 완벽했습니다. 무덤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미라의 곁에 고이 놓여있던 편지더미였습니다. 정성을 담아 꾹꾹 눌러 쓴 편지가 무려 18통이나 발견이 됐는데요. 대부분의 편지들은 오랜 세월의 흔적을 말해주듯, 자, 여기 보이세요? 삭고, 바스러지고, 글자도 많이 뭉개지고 흐려져서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딱 한 장의 편지만은 예외였습니다. 마치 시신을 지키기라도 하듯 망자의 너른 가슴을 감싸고 있었던 편지. 바로 아내가 남편에게 보내는 애절한 한글 편지였습니다. 남편이 죽고 장례 치르기 직전 그 아주 짧은 시간, 아내는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편지를 씁니다. 남편이 떠난 빈 방에서 남편이 쓰던 붓을 드는 순간 함께 사랑한 날들이 눈앞에 펼쳐지고 한 이불 속에서 속삭이던 말들이 귓가를 맴돕니다. 당신 늘 나에게 말하기를 둘이 머리 새도록 살다가 함께 죽자 하시더니 어찌하여 나를 두고 당신 먼저 가시는가요?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살자던 남편은 야속하게도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살아생전 부부는 아주 각별했어요. 남도 우리같이 서로 어여삐 여기고 사랑할까요? 남도 우리 같을까요? 어린 아들 원희, 그리고 뱃속의 아기. 원희 엄마에게 남편 없는 내일은 얼마나 막막했을까요? 당신을 향한 마음은 이 생에서 잊을 수 없으니 아무리 해도 서러운 뜻이 끝이 없으니 이내 마음 어디에다 두고 자식 데리고 당신을 그리워하며 살까 하노이다. 하고 싶은 말은 하지도 못했는데 안 그래도 귀한 종이가 부족합니다. 그러자 아내는 모서리를 돌려 편지를 이어갑니다.
내 편지 자세히 보시고 내 꿈에 자세히 보이고 자세히 말해주세요. 나는 꿈에 당신을 보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서리의 여백까지 다 채웠지만 아내는 차마 글을 맺지 못합니다. 까만 글자 위를 얼마나 서성였을까. 그녀는 그녀의 편지를 결국 이렇게 끝을 맺죠. 그지없어 이만 적습니다. 원희 엄마와 그 남편의 사랑 정말 뜨겁지 않나요? 그런데 여러분, 조선시대 부부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똑똑, 서방님 문안드립니다. 그래, 별일 없었소. 뭐 이런 거 떠오르시지 않으세요? 또는 부부 유별, 남녀 칠세 부동석,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뭐 저는 이런 말들이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격식 차리느라 제대로 사랑한다는 표현도 못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부부는 어쩜 이렇게 솔직하고 대담하게 감정을 표현했을까요? 그 비밀이 바로 이 원희 엄마의 편지에 숨어 있습니다. 원희 엄마의 편지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뭘 것 같으세요? 자네. 아, 나오고 있군요. 바로 자네라는 단어입니다. 무려 14번이나 등장하는데요. 자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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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네. 당시 자네라는 말은 대등한 관계에서 주로 쓰이던 호칭이었습니다. 서로를 자네라고 부르며 친구처럼 가까웠던 이응태 부부는 언제나 어디서나 서로의 마음을 거침없이 표현할 줄 알았던 프로 사랑꾼, 조선 최고의 로맨티시스트였습니다. 한 남자를 향한 한 여인의 일편단심, 지고지순한 순애보는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무덤 속 시간은 400년 전에 멈춘 듯 했습니다. 이응태의 시신은 미라 상태였고 편지는 썩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의 머리맡에선 한 번도 신지 않은 신발도 발견됐습니다. 바로 미툴이라는 건데요.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색이 거뭇거뭇한 거 보이세요? 저 뒤쪽도 그렇고 저 아래쪽도 그렇고. 저 거뭇거뭇한 게 뭘까요? 머리카락! 맞추셨어요. 좀 무섭긴 하지만 진짜로 사람의 머리카락입니다. 31살 원희 아빠 이응태는 전염병에 걸려 생사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으로 미투리를 만들면 어떤 병도 낫게 된다는 이야기를 들은 아내는 자신의 머리카락을 잘라 미투리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자 아내는 남편의 쾌유를 빌며 만들었던 미투리를 편지와 함께 무덤에 묻습니다. 비록 육신은 떨어져 있었지만 두 사람의 영혼은 늘 함께였을 겁니다. 아내가 써서 남편의 가슴에 품어준 마지막 편지와 미투리는 썩지도 않고 남편의 곁을 지켰죠. 죽음조차도 두 사람의 사랑을 갈라놓지 못했습니다. 무려 400여 년이라는 세월을 건너 우리에게 전해진 부부의 러브스토리는 조선의 사랑과 영혼으로 불리며 전 세계인들의 심금을 울리고 있습니다. 원희 엄마의 편지는 왜
400년이 지나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냈을까요? 신발 바꿔 신듯 쉽게 사랑을 바꾸고 잦은 헤어짐을 반복하며 진짜 사랑은 아무도 하지 않는 시대. 제대로 사랑하는 방법조차 잃어버린 우리에게 원희 엄마와 그 남편처럼 뜨겁게 사랑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아닐까요? 사랑은 삶과 죽음의 이유가 될 수 있고, 사랑은 어떤 금기와 제약도 기꺼이 이겨낼 힘을 준다는 걸 일깨워준 보물. 원희 엄마의 편지였습니다. 저는 일단 이거 노래와 함께 또 들으니까 더 울림이 깊었던 것 같아요. 너무 부럽고 저도 그런 사랑을 한 번쯤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할 수 있어요. 아직 창창한데 아. 충분히 하시죠. 해 보실래요? 저희 딸 이름이 라원이거든요. 원희 엄마지 우리 와이프가. 네, 그렇죠. 아, 그렇네요. 네. 이 원희 엄마도 참 대단하지만 이 이응태라는 이분 평소에 그만큼 또 아내에게도 그만큼 잘했기 때문에 결국 이런 편지를 받을 수 있었던 게 아닌가. 그렇지. 왜 나는 우리 와이프에게 오늘은 몇 시에 들어와요? 오늘도 늦겠네요? 왜 난 이런 문자를 보내게 만들었나? 아, 잘해야 되겠다. 아, 반성해야지. 이런 생각 드네요. 우리 오늘 패널 여러분들 중에 영화 감독님이 계신 거 아세요? 네. 영화 감독님 손 한번 들어보시죠. 여기 있습니다. 아, 박수 한번 주시죠. 네. 갑자기 그 얘기를 왜? 영화 줄거리로 딱일 것 같아요. 이 원희 엄마의 이야기가 어때요? 네. 딱인데 사극은 말이에요. 그래서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사극은 찍지 말고 발굴한 다음부터 찍으면 돼요. 그 이유를 환생을 했거나 그렇지, 다시. 그렇지. 괜찮은데? 이렇게. 주연으로 어떻게? 콜, 어머. 네. 네, 실제로 이제 안동에도 원희 엄마 동상도 있고 원희 엄마 테마파크도 있고요. 그리고 월영교라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나무 다리가 있거든요. 손잡고 월영교를 걸으면 끝까지 걸으면 성공한다는 뭐 사랑이 영원하다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있어서요. 작년에 저희 공연팀에서도 거기 가서 올해 결혼하는 사람이 있고요. 저도 이제 나이가 더 들기 전에 올해 공연을 가서는 꼭 가볼 생각입니다. 같이 가시겠어요? 콜! 예. 근데 궁금한 게 이게 미투리가 이제 집시인 비슷한 건데 좀 사람 머리로 만들었다고 했는데 진짜 사람 머리로 이걸 만들 수가 있어요? 그 서정주 시인의 귀촉도를 봐도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은장도 푸른 날로 인양 베어서 뭐 이 부질없는 이 머리칼 내어 드릴 걸, 엮어 드릴 걸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걸 보면 실제로 그런 것들을 했다. 그런 게 어떤 사랑의 징표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아니 심지어 이거는 뭐 실제로 다 이렇게 과학적으로 조사까지 한 거잖아요. 네. 했는데 사람의 머리카락으로 판정이 됐습니다. 이분 혹시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이 얘기 들어본 적이 있어요? 네, 그 머리 잘라서 머리 선물로 잘라서 준비하고. 시계 사고 시계 팔아서 그죠. 머리핀 예. 사고. 근데 서양에서도 특히 17세기 때 머리카락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었거든요. 마음을 표현하고 싶으면은 뭐 머리카락으로 된 뭐 반지, 목걸이 이런 걸 많이 쳤었대요. 아, 발표를 좀 들었을 때 최우리 씨 말씀 중에 좀 의아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가장 많이 나왔던 단어가 자네였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자네가 사람을 낮춰 부르는 말이 됐지만 그 당시에는 뭐 자기, 뭐 여보 당신 이런 것처럼 그러면은 자네가 여기 있고 여기 있는데 좀 평등한 관계에서 서로 대등한 위치에서 부를 때 서로 쓰는 호칭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자네 남편한테 아내가 자네 그러면 뭐 식사는 했는가 뭐 이상하죠? 이런 건가? 근데 그게 아니라 네. 자네 왜 이래?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맞아요. 부부끼리 자네 뭐 이렇게 다정하게 부르는 표현이 아니었을까? 16세기에 살았던 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요, 다른 집도 모두
남녀 관계가 거의 가정 내에서 평등했고요. 제사는 장남만 지내는 게 아니라 모두 다 아들, 딸이 돌아가면서 지냈고 재산 상속 모두 다 동등하게 받았고요. 노비 한 명까지도. 이렇게 동등한 분위기 속에서 사실 시집 간다가 아니라 이 시기에는 장가 간다는 표현을 썼어요. 왜냐하면 결혼을 하면 처가살이를 했거든요. 지금 제일 궁금한 게 그 아빠를 이렇게 돌아가셨고 원인 엄마를 어떻게 됐는지. 임진왜란이 6년 뒤에 경상도를 휩쓸었기 때문에 그 이후의 추적 과정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고요. 어린아이 2명의 여자 혼자 버티기에는 외란이라고 하는 7년간의 전쟁이 너무나 가혹했기 때문에 사실 그 임진왜란 이후에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어떤 좀 추측은 되네요. 원희 엄마의 편지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매 순간만 사랑하는데도 한 생이 너무나 짧구나. 여러분,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사랑하세요. 감사합니다. 자,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예상치 못하는 아주 반전이 있는 드라마입니다. 영산강이 흐르는 전라남도 나주에서 아주 오래된 무덤이 하나 발견돼요. 근데 그 무덤 입구가 아주 꽉 막혀 있는 거예요. 굉장히 큰 돌덩이로. 그 안이 궁금하시죠? 뭐가 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 무덤을 연 순간 진짜 거기 있던 사람들 모두가 다 그 언제적 걸 가지고 무려 1500년 전 신발이 나왔는데요. 메이드 인 백제 금동 신발이 나왔어요. 이 신발 사이즈는 무려 320mm입니다. 와, 여기 계신 중에 그 발 사이즈 300 넘는 분 계십니까? 진짜로? 없으시죠? 네.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일상에서 신었던 신발 같지는 않습니다. 무덤에 넣어준 그 장례용품이었던 것 같은데요. 아주 얇은 구리판에 문양을 새긴 다음에 금을 입혀서 만들었어요. 특히 문양이 아주 예술이에요. 문양이 143개나 새겨져 있는데요. 서로 다 다릅니다. 그런데도 뭔가 이렇게 통일성이 있어 보이죠? 왜 그럴까? 가만히 보니까 아주 신기한 게 있더라고요. 자, 보이십니까? 육각형. 마치 벌집처럼 연속되는 육각형의 문양을 이렇게 새긴 겁니다. 게다가 발끝에서 솟아오르는 이 용머리, 당장이라도 하늘로 확 승천할 것 같죠. 백제의 어떤 왕릉에서도 이 신발보다 더 화려하고 정교한 건 없었습니다. 당시 전 세계 어디에 내놔도 빠지지 않을 명품 중에 명품이었던 거죠. 딱 봐도 백제의 자부심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금동 신발엔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엄청난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자, 이런 신발을 가졌을 정도면 아마 힘이 꽤 아주 셌던 사람이 아닐까요? 백제의 위력을 보여줄 수 있는 왕이나 왕족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좀 이상한 점이 있어요. 이 신발이 나온 곳이 전라남도 나주. 백제의 수도에서 아주 한참 떨어져 있거든요. 당시 백제의 수도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서울, 한성. 그러니까 서울에서 살면서 서울에서 죽었는데 무덤을 굳이 저 멀리 전라남도 나주에 만들었다? 좀 의아하죠? 이상한 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무덤에서 관이 발견됐는데요. 항아리 2개를 붙인 모양이에요. 옹관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건 백제 스타일이 아니란 말이죠. 뭔가 이상하죠. 무덤도 굉장히 생뚱맞은 곳에 있고 관도 백제 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이 무덤의 주인은 대체 누굴까요? 신라? 고구려? 자,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학창 시절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국사책을 펼쳐봅니다. 자, 네.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는 고조선. 그 다음에 고구려, 백제, 신라. 뭔가 빠진 것 같죠? 그 사이에 뭔가 있었는데 그게 뭐죠? 천재가 나타났어. 부여. 옥저. 동해. 마한 지나면 얘 누구야? 이야, 우리 꼬마 친구가 굉장한데요. 사만이 있었죠. 그 사만이 마한, 진한, 변한. 그래요. 그 중에 마한이라고 아시는 분 기억이 잘 안 나시죠? 사실 저도 가물가물합니다. 마한은 시험에 잘 안 나오거든요. 선생님이 밑줄 쫙 이런 소리 안 했거든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그 옹관 있죠? 항아리 2개를 붙여서 만든 관이요. 그게 바로 마한 사람들이 만든 관이에요. 마한 고유의 장례법인 거죠. 즉, 이 무덤은 백제가 아니라 마한의 무덤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상한 점은 이 무덤이 5세기 후반에 만들어졌다는 건데요. 마한은 이미 그 전에 4세기경에 백제한테 정복당한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이 망한 나라가 자기네 고유의 무덤을 만들 수 있을까요? 백제한테 완전히 정복당했으면 아마 백제 양식을 따랐겠죠. 말 안 들으면 백제가 가만 놔뒀겠어요? 근데 마한은 자기네 마음대로 무덤을 만들었단 말이죠. 자, 이건 무슨 뜻일까요? 마한은 사실 죽지 않고 살아있었다는 거죠. 아마 당시 백제 왕은 좀 골치가 아팠을 것 같아요. 완전히 정복한 줄 알았던 마한이 여전히 버젓이 살아있었거든요. 이걸 확 무시하기도 약간 찝찝하고 꺼림칙하고, 그렇다고 전쟁을 하자니 그것도 뭐 만만치 않은 일이었겠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백제왕은 아마 이런
묘수를 내지 않았을까요? 리스펙? 오케이. 알았어. 그래. 내가 너 인정한다. 대신 너 까불지 말고 백제 충성해. 그러면서 이 금동 신발을 좀 선물한 게 아닐까요? 왜 금동 신발이냐고요? 내가 이 사람 마음을 얻어야 되는데 시시한 거 주면 되겠습니까? 최고로 좋은 걸 줘야죠. 그럼 백제가 만든 것 중에 베스트는 뭘까? 백제 무열왕릉 아시죠? 백제 왕과 왕비가 묻힌 곳에서도 이 금동 신발이 나왔잖아요. 최고의 권력감만 가질 수 있다는 그것, 바로 금동 신발이죠. 백제가 자랑하는 백제의 명품. 저 금동 신발을 만들어서 준 겁니다. 이 금동 신발은요, 그냥 아름답기만 한 게 아닙니다. 이 아름다움 속에는 잊혀졌던 마한의 역사가 담겨 있어요. 기억 속에 흐릿했던 마한을 우리에게 새롭게 알려준 아주 걸작 중에 걸작이었던 거죠. 백제 속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강력한 힘을 보여줬던 마한. 마한의 역사를 소환하는 금동 신발이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네. 백제 금동 신발이었잖아요 주제가. 그러니까요. 그런데 백제 얘기할 줄 알았는데 마한. 마한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성광 씨 기억나요, 마한? 이게 처음 듣는 얘기 같은데. 마한이 어떤 나라였어요?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주로 충청도랑 전라도 일대에 분포해 있었고요. 마한에만 54개 국가가 연합해 있고 그 중에 한 국가가 사실 백제였어요. 근데 그 백제 만든 게 지금 원조잖아요. 오, 맞아요. 아니 원조 뮤지컬 원조를 했었어요. 내가. 아, 정말요? 네. 내가 원조를 해봤다니까. 아, 정말요? 그러니까 알지 내가 백제를 세웠는데. 마한 같은 경우에는 토착 세력이었고 백제는 이제 이주민 세력이 새들어서 살고 있었는데 이 새들어 살던 사람들이 세력을 키워서 마한을 먹어버린 거죠. 그럼 야 나빴네. 그러니까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낸 거죠. 맞아요. 네. 보통은 역사 속에서는 이주민 세력이 훨씬 더 강해요. 선진 문물을 가지고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인물은 썩는다는 표현도 역사 속에서 그렇게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보니까 모양을 너무 이쁜데 네. 어떤 모양이에요? 새 같기도 하고 동물 같기도 하고 반은 인간이고 반은 동물인 어떤 반인반수의 어떤 그런 문양들도 있고, 굉장히 사실 정교함과 그 화려함의 극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주 섬세한 기술을 자랑한 걸로 보여집니다. 문양이 하나하나 다 다르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놀랐고요. 네. 저기 얇은 구립판을 끌이나 톱으로 조금씩 파내서 이제 세공을 하는 기술인데 그 기술이 1500년 전에 저런 정도로 구현될 수 있다는 부분이 굉장히 놀라운 것 같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이번에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에서 이거를 원형 그대로 복원을 했는데요. 뭐 3D, 스캔, 엑스레이 촬영 같은 현대 기술을 동원해도 정말 어려웠대요. 네. 그 루이 14세 네네. 태양왕. 태양왕. 네, 태양왕. 엄청 신발을 엄청 좋아했었어요. 특히 컬렉션 엄청나게 하이힐, 하고. 하이힐 엄청 좋아했어요. 맞아요. 남자가 하이힐을 신는다고? 키가 되게 작았어요. 루이 14세. 그래서 자부심 엄청 센 분인데 더 크게 보이려고 그 하이힐 많이 신었대요. 우리 성광 씨가 비밀의 신발 신는 거하고 똑같은 위치예요. 비밀의 신발을 이제 깔창을 두 개를 넣었죠. 그렇죠, 예, 그렇죠. 검은 물체 두 개가 그래요. 뒤꿈치 예, 예. 두 개 있죠. 예. 근데 이 그 금동 신발이 굉장히 아주 신기한 게요. 이 금동 신발 안에서 무려 1500년 전 사람의 발 뒤꿈치 뼈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신기했네 그럼. 그렇죠. 이 뼈에서 또 되게 놀라운 게 나왔는데 뼈에 뭐 붙어 있었겠죠. 그게 뭘까요? 혈심? 철심? 열심히 안 철심. 그 당시 의료 기술이 철심을 박을 만한 그런 저것도 의료 기술이 있었을까요? 만드는데. 키높이 깔창.
깔창. 그놈이 깔창. 깔창. 뭐가 나왔냐면요. 파리의 그 번데기 껍질이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1500년 파리라고 우습게 보지 마세요. 이 파리도 1500년 전에 파리가 있었다라는 거죠.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어마어마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파리가 검정 뺨금 파리라고 그냥 흔히 볼 수 있는 똥파리였어요. 이 파리는 주로 5월 달에서 11월 달에 활동을 한대요. 그럼 아마도 이 사람은 그 사이에 죽었겠구나. 이 파리가 보통 알을 까면은 번데기가 되기까지가 6.5일, 일주일 정도가 걸린대요. 적어도 일주일 정도는 마치 우리가 빈소를 두고서 고인을 애도하는 것처럼 놔뒀다. 시신을 밖에 두고 놔뒀다는 거죠. 장례 문화까지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파리라고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정리를 해보면 1500년 전에 맞아요. 5월에서 11월 사이에 장례가 치러지게 됐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과 애도의 물결 속에 긴 장례를 치른 다음에 이분이 저 금동 신발을 신고 이렇게 잠드실 만큼 높은 지위의 사람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랬겠죠. 네. 네. 이래서 우리 문화재가 재미있는 것 같아요. 작은 사실들을 조각조각 맞춰나가면서 과연 그 시대엔 어땠을까? 어떤 신비로운 사실들이 숨어있을까 찾아내는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나온 날들이 쌓이고 쌓여서 오늘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역사라고 부르는 그 시간 속엔 아주 수많은 나라들이 있는데요. 기억나는 나라는 사실 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떤 나라는 정말 점처럼 스쳐 지나가기도 하죠. 마치 마한처럼요. 저는 이 금동 신발이 왜 지금 우리 앞에 나타났을까? 분명히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기억하지 못했을 뿐 마한은 여전히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런 마한의 외침이 담긴 금동 신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살의 몸 장신구 1, 2, 3 할 수 있다라는 간절함까지 더해지니까 초인적인 힘이 발휘돼서 사랑은 삶과 죽음의 이유가 될 수 있고 어떤 금기와 제약도 기꺼이 이겨낼 힘을 준다는 걸 일깨워준 보물. 마한은 사실 죽지 않고 살아있었다는 거죠. 기억 속에 흐릿했던 마한을 우리에게 새롭게 알려준 아주 걸작 중의 걸작. 현장 평가단의 마음을 사로잡은 천상의 컬렉션의 주인공은 과연 누굴까요? 최종 결과 보여주세요. 자, 오늘 천상의 컬렉션에는 호스트 서경석 씨의 수월 가늠도가 올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1등) (2등) (3등) 간의 표차가 5표 차이씩밖에 거의 그것도 안 났어요. 정말 거의 비등비등한 대결이었습니다. 표차가 아슬아슬할 정도로. 사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보물이어서 아까 이렇게 보니까 최우리 씨 노래도 잘하시고 뭐 형진이 형 워낙 뭐 설명 재밌게 하시는 분이라 정말 마음을 비우고 간절히 바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이걸 준비했거든요. 네. 근데 정말 간절히 바라면 되네요. 여러분도 간절히 바라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2주의 천상의 컬렉션에는 오르지 못했지만 정말 멋진 무대 함께 저희에게 선사해준 두 분의 소감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이걸 준비하면서 저도 이런 사랑을 언제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해봤는데 여러분 많이 사랑하시는 날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즐거웠고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공부하고 알면 알수록 정말 큰 자부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 나라에서 우리가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또 한 번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마음에 불을 밝혀줄 단 하나의 보물, 단 하나의 이야기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천상의 컬렉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